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구제기금 논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했습니다. 미국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고용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2.8%에서 올해 1.1%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로존 구제기금의 증액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의 의견이 분열되고 하는데 재무장관 회의가 개막됩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올해 경제 회복에 힘입어 회원국의 일일 원유 수요량을 지난해보다 40만 배럴 늘어난 2,940만 배럴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만이 개장을 했는데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구제기금 증액을 놓고 유럽 재무장관들이 이제 곧 회의를 펼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의견이 좀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계 경제가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상황과 함께 미국 증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고요. 유럽 증시가 열렸는데요. 유럽 쪽 상황 살펴볼까요? 네. 유럽 정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 가운데 구제기금 논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며 혼조코 마감했는데요. 영국은 전일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5,985를 기록했고요. 프랑스는 7포인트 하락한 3,975, 독일은 마지막에 상승을 해서 2포인트 상승한 7,078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부터 루비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유럽 금융안정기금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이 기금 확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결과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코 산탄테르가 1% 하락하고요. 바클레이즈도 1.35, 소시에테 제네랄도 0.51, 도이체방크도 0.76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스티브 잡스 이 애플 CEO가 병가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증시에서의 이 애플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 듣도록 하죠. 예, CNN 방송에 따르면은 스티브 잡스 CEO는 17일 애플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건강상 이유로 휴가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CEO로서의 회사의 주요한 전략적 결정은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일상적인 운영은 팀 쿡 최고 운영 책임자가 맡게 된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04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뒤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완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8년에 한 차례 더 수술을 받았었고요. 2009년에는 간 이식 수술 등을 받으면서 6개월간 병가를 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복귀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병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은 잡스의 건강과 관련한 이슈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잡스의 병가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독일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8% 급락했고요. 미국 지수 선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선물이 현재 30포인트 빠져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다우존스 및 스탠다드 앤 푸어스 지수도 역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노동 생산성이 점차 좀 좋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니까 고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엮어볼까요? 예, 지난해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경기 회복 추세와 함께 상승세로 보였던 노동 생산성이 올해는 고용 증가의 영향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7일 미국의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보드의 전망을 인용해서 미국의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1.1%로 둔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유로존도 작년 1.7에서 1.3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 바트 벤 아크는 일시적이나마 올해 유로존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그동안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인력이 크게 줄었었지만 올해는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미 재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디폴트 사태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예전에 한번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해서 미 공화당 내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네. 미국 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육박해서 지금 채무 불이행, 디폴트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공화당 중심으로 부채 한도 증액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잠재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팀 플랜티 전 미네소타 주지사가 1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정액하는 시도를 봉쇄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신 연방정부가 세수를 부채 상환에 지출하도록 하고 여타 연방정부의 지출 항목보다 부채와 이자 지급에 우선순위를 두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지출을 어떻게 구조조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부채 관련해서 중력 법칙에 저항할 수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해 긴축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논의다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틀렸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채무는 14조 2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6월 1일 1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7개월 만에 14조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2월 설정된 법정 한도인 14조 2,940억 달러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채무가 한도에 도달하기 전 의회가 이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편 석유 수출국 기구는 올 한해 이 석유 수요량이 이 상당폭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석유 수출 기구 오펙은 17일 올해 전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원유에 대한 수요가 하루 2,940만 배럴로 작년보다 40만 배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내놓았던 기존 전망치보다 20만 배럴이 높은 수준인데요. 오펙은 이어 올해 전 세계 석유 소비량도 평균 8,732만 배럴로 하루 123만 배럴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기존 전망보다 5만 배럴가량 상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네. 오펙의 이런 석유 수요 전망치 상향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유가 상승으로 전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오펙이 산유량 결정에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는데요. 네. 이는 오펙의 생산 쿼트를 늘리도록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연말 연초 지표로 본 미국 경제 기상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추이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12월 산업 생산이 시장 예상치 0.5%를 상회한 전월비 0.8%를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7월에 플러스 0.9% 오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산업 생산 지표는 재고와 최종 유효 수요의 후행 변수이지만 유효 수요의 확대 추세가 지속되면 고용 및 투자 확대를 통해 선순환적 경기 확장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2010년 중 연간 5.7% 증가했던 미 산업 생산은 2011년 중 완만한 유효 수요 확대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연간 5% 내외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0년 중 미 산업 생산의 흐름을 보면 연초 재고 확충 압력에 힘입은 가파른 확대 및 여름철 유로존 재정 위기 여파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재고가 급증함에 따른 생산 위축, 그리고 4분기 들어 수요 회복에 따른 재차 증가세 반전으로 요약됩니다. 따라서 2010년 4분기 중 미 산업 생산의 확대는 최종 수요 증가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재고 순환에 기반한 연초 산업 생산 확대보다 그 지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 4분기 중 생산 증가세가 판매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재고 증가세가 위축되었음을 감안하면 2011년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서 2011년 미 경제는 회복 속도가 완만할 수는 있지만 선순환적 확장 기조를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생산이 점차 이 증가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에 맞춰서 주요 품목의 소매 판매 추이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12월 그 미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 0.8%를 못 미친 가운데 10월에서 11월 증가세보다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월비 0.6% 증가하며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12월 핵심 소매 판매 역시 전월비 0.4% 증가하고 10월에서 11월의 월 평균 0.7% 증가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12월 소매 판매와 핵심 소매 판매가 각각 7.9%, 6.2% 증가하며 9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가 확대되었는데요. 2011년 초반에도 이전 소득 증가에 힘입은 소매 판매 호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월과 2월에 그 미 소매 판매가 폭설로 위축된다면 2010년에 보았듯이 봄철 소매 판매의 급증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 소매 판매의 강도 및 지속성은 고용 회복 정도가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 실업률의 가파른 하락이 초래될 정도로 비농업 취업자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1년 미 소매 판매는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나 가파르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중 미 경제가 견조한 소비 증가를 바탕으로 자생적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지만 회복 속도는 골디럭스형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여전히 유해 보입니다. 네, 소비자 신뢰 지수를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 부분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예비치가 시장 예상과 달리 1.8포인트 하락한 72.7을 기록하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었습니다. 1월 소비자 평가 지수 전월비 5.5포인트 하락하며 신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소비자 기대 지수는 0.7포인트 상승하며 10월 이래 회복세를 유지했습니다. 1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의 하락세 반전은 미약한 고용 회복과 가솔린 판매 가격 상승에 따라 소비 심리가 재차 불안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2011년 미 소비 경기가 확장 추세상에 위치할 것이나 그 정도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2011년 미 소비 경기의 확장 정도는 고용 회복 강도, 주식시장의 강세 및 유류 가격 안정 정도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좀 봐야 될 것은 1월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신뢰 지수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장기간 안정세를 보이던 인플레 기대 심리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향후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1월 중 3.3%를 기록하며 10월과 11월에 3%보다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월 중 2.8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행보세를 보였는데요. 아직 미 연준이 기대 인플레를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을 비롯한 에너지 소비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은 실질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통해 핵심 소매 판매 위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소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기업 재고 점차 줄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고 그 이유를 보면 역시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또 내릴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 재고 그리고 또 기업 판매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예, 미 11월 그 기업 재고가 시장 예상을 크게 하회하면서 전월비 0.2% 증가에 그쳤었는데 이게 가격 하락에 따른 그 재고 평가분 감소도 요인도 있지만 기업 판매가 전월비 1.2% 급증하며 재고를 소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 11월 미 기업 재고 판매 비율은 10월 달에 1.27개월에서 1.25개월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2010년 4분기 전체 그 부문별 재고 흐름을 보면 최종 판매 호조로 인해 도매 및 소매 재고는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재고는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도소매 부분에서 재고 확충 차원의 신규 주문이 증가할 것이나 제조업 생산 확대는 다소 둔화될 여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4분기 미 기업 재고의 위축은 동분기 실질 GDP 성장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 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핵심 CPI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물가지수 자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살펴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걷고 있고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9년 6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도 11월 1.1% 상승해서 12월 중 1.4% 상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이제 12월 핵심 소비자 물가는 시장 예상 수준인 전월비 0.1% 상승하고 2개월 연속 0.1%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비 0.6% 상승하며 11월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0년 연간으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1.6% 상승하고 2009년에 0.3% 하락해서 상승 반전되었지만 핵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1% 상승하며 09년에 1.7% 상승보다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년 미 소비자 물가는 연간 및 12월 물가 공이 연준의 억제 목표선이 2%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미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의 상승폭 확대는 결국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주도했습니다. 12월 중 그 미 에너지 가격은 전월비 4.6% 상승하며 2009년 6월 이래 최대 상승을 기록했고요. 특히 가솔린 가격은 전월비 8.5% 상승하고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 기율이 80%에 달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미 소비자 물가가 상승폭이 확대되었지만 핵심 소비자 물가의 안정세 지속에서 나타나듯이 아직 인플레를 우려할 단계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소비자 물가는 가계 및 기업 경기 기대 심리의 개선 및 금융시장의 안정, 유동성의 공급 지속, 감세 정책 지속 등을 바탕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그 국제유가 및 곡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상승폭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 완만한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 조금은 시장에 남아있다. 지금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경제지표를 포함해서 주요 실적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밤에는 그 11월 해외 자본 유출입 동향과 1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1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있는데요. 특히 봐야 할 부분은 주택시장 지수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좋지 않았던 이 부동산 쪽에 어떤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기업 실적으로는 시티그룹과 애플, 델타항공, IBM, 찰스 슈왑, 웨스턴 디지털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애플 같은 경우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데 스티브 잡스 CEO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할지 아니면 실적으로 상승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타 이제 은행주 시티그룹도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신선한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에서 행해지는 국빈 만찬은 이번으로 세 번째인데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시카고 체류 기간 중 백악관에서 베풀어질 국빈 만찬이 이번 행사 기간 가장 화려한 조명을 받을 이벤트로 보여집니다.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국빈 만찬이 중국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배려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화려한 만찬장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이 미중 협력과 우위를 상징하는 어떤 깜짝 퍼포먼스를 선보일지도 각별한 관심사입니다. 한 해에도 수십 명의 국가 원수들이 워싱턴을 다녀가지만 백악관 국빈 만찬은 모든 정상들에게 베풀어지는 행사가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만무한싱 인도 총리,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에 이어 후 주석이 세 번째 국빈 만찬에 초청됐습니다. 국빈 만찬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각계 인사들과 외교 사절 등 300여 명이 초청되고 최고급 요리사가 선보이는 전통 고급 요리와 유명 예술인의 공연 등이 선을 보입니다. 유로 재무장관 회담을 앞두고 유로 안전기금이 확대되는 쪽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 안전기금이 최대 4,400억 유로 규모로 책정된 가운데 계속되는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인해 최대 7천억 유로까지 수준까지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유로권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반면 유로권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증액이 불필요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해 합의 도출에 난관을 빚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유로 안전기금의 실질적인 지원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은 지난주 유로 안전기금이 채권시장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프랑스도 기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지난주 잇따라 채권 발행에 성공해 유로 채무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진정시킨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이러한 결과로 독일이 기금의 실질적 증액 지원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EU 고위 소식통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독일은 오는 3월에 EU 정상회담에서 광범위한 위기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러시아 모스크바 주민들이 차기 대선 후보로 드미트리 대통령을 푸틴 총리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푸틴 총리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 2012년 대선 후보로 모스크바 주민의 27%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표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푸틴 총리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16%에 그쳤는데요. 이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9%가 푸틴 총리, 17%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조사됐습니다. 두 정상의 지지 순위가 바뀐 것은 물론 메드베데프의 예상 득표율이 푸틴 득표율을 10%포인트 이상 앞선 파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물론 러시아 전역의 응답자들 가운데선 31%가 푸틴 총리, 21%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해 여전히 푸틴이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예전 결과에 비해선 메드베데프에게 크게 유리하게 변한 건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메드베데프 대통령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볼리비아 대통령 정부의 탄압을 피해 자국으로 피신한 볼리비아 판사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습니다. 브라질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는 지난해 6월 볼리비아를 탈출한 루이스 타이파 파치 판사에게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브라질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는 법무부와 연방경찰, 인권 관련 비정부 기구, 종교단체, 유엔 난민 최고 대표 사무소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인데요. 파치 판사는 브라질로 도피하기 전 볼리비아 동부 산타크루스주 법원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9년 4월 발생한 테러 사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볼리비아 경찰은 테러 모의를 적발해 용의자로 지목된 헝가리, 루마니아, 아일랜드 국적의 외국인 3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볼리비아 정부는 테러 용의자들이 모랄레스 대통령을 축출하고 산타크루스주의 분리 독립을 노리는 보수 우파 야권을 지원하려 했던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관할 법원을 수도 라파스로 변경했으며 파치 판사는 이에 반대하다 검찰에 의해 기소됐는데요. 이후 파치 판사는 국경을 넘어 브라질로 도피했으며 브라질 연방경찰에 의해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이 격화돼 무장 괴한들의 총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카라치에 일부 통금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파키스탄 내무부는 카라치의 몇몇 지역에 일부 통금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구체적인 통금 지역과 발령 기한 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주 정부 당국은 통금 조치 기한을 정하기에 앞서 시간을 버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상업도시 카라치에선 최근 나흘새 무장 괴한들의 잇따른 총격으로 최소 17명이 사망하는 등 인종과 종교적 갈등이 극심한데요. 남부 신두주 등에 기반한 지역 정당
도타이 다카우미 운동과 북서부 변경지대 출신자 기반 정당 아와마 국민당 간의 충돌이 격화하면서 카라치의 치안 상황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가더라고 불리는 바라크 국방장관이 노동당을 탈퇴했습니다. 현 연립정부가 극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국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스라엘 정계의 실력자인 에후드 바라크 국방장관이 자신이 당수로 있는 노동당을 탈퇴하고 새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라크 장관은 자신과 함께 노동당을 탈당하는 4명의 의원과 함께 현 연립정부에 남아있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존속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당 소속의 다른 의원 8명은 조만간 연정을 탈퇴할 것으로 예상돼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 참여하는 의원 수는 전체 120명 중 66명으로 줄어들어 연정 존속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바라크 장관은 넉 달 전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자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에서 탈퇴하라는 노동당 당원들의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이스라엘의 보수 우파 연정에 참여한 유일한 중도 성향의 정당인 노동당 내에서는 미국이 중재하는 이번 평화 협상이 파탄하면 연정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유엔 특별재판소는 지난 2005년 발생한 라피크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암살범에 대한 비공개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소의 검사가 공소장과 함께 관련 증거물을 전신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암살 용의자 이름과 기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장은 전신재판부 데니얼 프란센 판사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재판소는 덧붙였는데요. 하리리 전 총리는 2005년 2월 친서방 정책을 펴다가 의문의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으며 현 사드 하리리 임시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독재자 장 클로드 뒤발리에 전 IT 대통령이 혼란을 틈타 슬그머니 25년 만에 모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는 뒤발리에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IT 정부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즉 AI는 IT 국민은 뒤발리에와 그의 아버지 프랑스와 뒤발리에가 통치했던 30년간을 억압과 공포의 시대로 기억하고 있다며 이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비에르 순이가 AI 특별고문은 뒤발리의 집권 기간 중 IT에서 저질러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는 인간에 반하는 범죄로 이어졌다고 말했는데요. IT는 이러한 뒤발리에와 그런 범죄 책임 있는 사람들을 기소할 의무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순이가 특별 고문은 덧붙여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더욱 심각한 인권 남용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일명 베이비 독이라 불리는 뒤발리에는 1972년 아버지 프랑스와가 사망한 뒤 권력을 넘겨받아 무력과 반대파 금지, 반체제 인사 탄압을 무기로 IT를 통치했습니다. 또한 국가 재산을 사적인 용도로 전행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는데요. 뒤발리에는 1986년 독재에 반발한 민중 봉기가 일어난 뒤 미국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오다 미 공군 비행기를 타고 IT를 떠났으며 그간 프랑스에서 거주해왔습니다. 23년 넘게 지속된 독재 정권을 몰아낸 튀니지가 여야 통합정부 구성을 앞둔 가운데 집권당의 신정부 참여를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입헌민주연합의 신정부 참여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튀니지 중부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위가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튀니지 경찰은 지난주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3명 이상이 모인 집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의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외신들은 튀니스 시내에는 여전히 탱크들이 배치돼 있고 간혹 총성도 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혼란을 틈탄 약탈 행위로 피해를 입었던 상점과 주유소 중 일부는 이날 다시 문을 열었지만
재고가 크게 부족해 손님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여야 통합정부 내각 명단은 이번 주 중 발표되는데요. 의회 의장 출신인 푸아드 메바자 임시 대통령은 여야 통합정부를 구성토록 모하마드 간누치 총리에게 지시했고, 간누치 총리는 정당 대표들을 만나 통합정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버스 운전기사가 여성 승객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운전을 했다는 황당한 소식이 보도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지역의 한 버스 기사가 여자 승객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은 티모시 카펜터라는 중년의 남성으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여성 승객과 논쟁 후 화해 차원에서 무릎에 앉기를 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위험천만한 주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에 불만을 품은 한 승객이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이 버스 기사의 행동은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부주의한 행동일 뿐 아니라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밥을 담아 먹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화장실 기구들을 사용한 중국의 한 이색 레스토랑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화장실 식당이 최근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 식당은 최근 윈단성 쿵민과 푸젠성, 샤먼 등지에서 동시 개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타이완 본점과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앉는 의자에서부터 음식이 담겨져 나오는 용기까지 모두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인데요. 음식의 모양도 화장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형상화해 손님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독특한 인테리어로 인해 화장실 식당은 개업 초부터 상당한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업체 측에서는 중국 전역에 화장실 식당 프랜차이즈를 점진적으로 개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시리즈의 주인공 맷 데이먼, 해리포터의 여주인공 엠마 왓슨, 영국의 슈퍼모델 릴리 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김태희처럼 훌륭한 외모에 훌륭한 두뇌까지 가진 건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는 머리까지 좋다고 합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런던 정경대학에서 진화 심리학을 가르치는 카나자와 사토시 박사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미남 미녀의 IQ가 평균보다 14% 높다고 소개했습니다. 카나자와 교수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생겼느냐는 어떤 사회 계층에서 성장했는가, 신체 사이즈, 건강 상태 등과도 관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과 크게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1958년 3월에 태어난 영국인 17,000여 명의 삶을 추적해온 국립아동발달 연구 자료에 의존해 연구를 했는데요. 이들이 아동기에서부터 성인 초기에 이르기까지 치른 숱한 시험 점수와 IQ 검사 결과, 외모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겁니다. 또한 그는 중산층 집안의 소녀가 근로계층 집안의 소녀보다 높은 IQ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카나자와 박사는 미남 미녀의 IQ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순수한 과학적 조사 결과이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라는 처방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한 여성 가수가 거액의 돈을 들인 성형수술 이후의 사진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후난 위성 TV 방송국 스타 발굴 프로그램인 슈퍼걸 출신의 한진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성형 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그녀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해보면 전체적인 얼굴 윤곽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음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요. 그녀의 소속사 관계자는 그녀가 지난 몇 개월간 자비로 15만 위안, 즉 2,500만 원을 들여 30개 항목에 달하는 성형수술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성형 이후 모습에 대단히 만족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그녀의 수술 후 사진을 접한 팬들은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바뀌었다며
이전 얼굴이 더 낫다는 등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커피를 누구보다 좋아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가 기존 사이즈보다 200g 이상 커진 특대 사이즈 판매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1리터에 육박하는 크기입니다. 스타벅스는 31온스짜리 트렌타 사이즈를 출시해 오늘부터 버지니아와 조지아, 플로리다 등 미국 내 14개 주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는 전미 스타벅스 체인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렌타는 스타벅스의 미국 내 기존 최대 사이즈인 벤티보다 7온스가량 커진 것으로 아이스커피와 아이스티 레모네이드에 한정돼 판매됩니다. 스타벅스 측은 지난해 미국 내 일부 매장에서 트렌타 사이즈를 시험 판매한 결과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벤티 사이즈 가격보다 50센트 추가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사이즈 확대 전략은 강력한 경쟁 업체로 떠오른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널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맥도널드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며 현재 32온스 크기의 차 음료를 단돈 $1에 팔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주커버그가 이사한 새 집이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최근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입자 신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대 7조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26살의 청년이 옮겨간 집은 거대한 대저택이 아닌 100평 정도 크기의 평범한 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펠러 엘토주에 있는 주커버그의 거처는 침실이 5개인 2층짜리 주택인데요.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본사에서 가까운 이 집을 임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들과 다른 점은 감시 카메라가 많이 설치됐다는 것 빼고는 없는데요. 해외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작은 집을 빌려 사는 억만장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에 놀라움과 호기심을 표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적인 한파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전 원인과 피해 보상을 놓고 한국전력과 입주업체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초강수 물가 누르기와 국제 원자재가 상승 사이에 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제때 올리지 못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넛크래커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내년부터 단기 적자에 들어가 오는 2030년에는 누적 적자 규모가 4,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무기 거래 대금 창구로 멜라토연행 서울 지점을 지목하고 한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교란한 주범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전 사태로 인해서 여수 산업단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오후 4시 10분입니다. 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이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해서 한 20분 정도 이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어제 정전으로 이 GS 칼텍스 이 정유 공장을 비롯해서 뭐 제일모직이나 LG화학, 남해화학 등 총 한 20여 개 업체가 현재로서는 피해를 본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피해 업체들은 지금 가동 정상화를 위해서 이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은 이 완전 복구를 위해서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수일이 걸릴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정전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한전 측은 이 여수 화력에서 여수 산단 내 변전소로 가는 이 15만 4천 볼트 규모의 전압 전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복구되는 과정에서 좀 정전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수 산단 정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6년 또 2008년에
2010년에 이어서 이번 이제 세 번째로 일어난 이제 정전인데요. 네네. 이 지역 공장들 대부분 이제 석유화학 공장들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이 뭐 GX 칼텍스 공장이라든지 뭐 제일모직 공장, 또 LG 화학 공장들이 대표적인 그런 공장들인데요. 이 때문에 전기가 잠시만 이 중단이 돼도 이 공장에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네네. 수백억 원대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화학업체의 특성상 일단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될 경우에는 이 파이프라인 내 화학물질이 굳거나 또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좀 제품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이 지역 최대 업체인 GX 칼텍스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석유화학 공장의 특성상 공장 정상 가동에는 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면서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요. 이 네. 때문에 이 피해 업체와 이 한전 간에 좀 현재로서는 법적 공방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침없이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정부가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이렇게 압박을 또 하고 원자재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말 그대로 기업들은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장 힘든 거는 사실은 소비자들이겠습니다만은 네네. 사실 중간에 끼어 있는 기업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금 처지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부의 네네. 초강수 물가 내리기 전략과 또 국제 원자재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지금 맞물려서 이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제때 올리지 못해서 지금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좀 이른바 넛크래커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 산업계에도 그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죠. 지금 논리대로라면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만큼 제품 가격을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정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준비해 놓은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철광석 가격이라든지 철 스크랩 가격들 거의 40% 이상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네네. 두바이유 같은 경우도 27% 넘는 상승률, 또 휘발유는 이미 30% 이상 지금 지난해 7월 대비로 지금 오르는 모습들 저희로가 좀 네네.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을 해서 이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또 공정거래위원회 이 국세청까지 현재 지금 동원이 돼서 네네. 물가 단속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 전 부처들이 동원되는 물가 잡기가 당장에 지금 물가를 단속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언제까지 물가를 누를 수만은 없다. 기업들로서는 압박이 되고 언젠가는 물가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결국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좀 한꺼번에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냐. 이른바 네네. 좀 뭐 사자성어로 쓰자면 좀 조삼모사 격이 아닌가. 그러한 지금 지적을 저희가 해볼 수 있겠고요. 네네. 이런 방식의 가격이나 압박 결국은 좀 경제 전체에 좀 왜곡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러한 점을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업계별로 한번 상황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이 서민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이 LPG 수입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물론 LPG 같은 경우 실제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 LPG 충전소 가면은 뭐 리터당 1,000원 이상 가격, 네네. 거의 1,100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가격을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이 실제 인상폭이 원가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1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국내 LPG 공급 가격의 기준이 되는 이 기간 계약 가격 같은 경우 이제 프로판가스가 톤당 한 135달러, 부탄가스가 한 145달러 정도 올랐는데 네. 거기다가 또 국제 석유가가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배럴당 1달러 이상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 제품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온전히 LPG 가격에다 다 부담을 시키자니 너무 LPG 가격이 많이 오르기 네.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또 한 번 저희가 이 섬유 물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 역시도 지금 국제 원가가 지금 보름 만에 10% 이상 뛰었는데 이 쉽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될 경우 해외 철강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 높아지게 되는 경우 한마디로 국내 철강 가격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으로서는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그렇게 될 경우 이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강 업계들이 수출에 아무래도 주력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이제 국내 철강 가격 이 제품의 공급 부족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왜곡 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설탕을 중심으로 현재 뭐 워낙 거센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좀 가격을 인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네.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이 시장 왜곡 우려 현상을 좀 지적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장바구니 물가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기업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누적 적자 한 20년 후에는 400조 원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상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뭐, 국민연금을 네. 비롯해서 이런 좀 연금보험들, 특히 사회보장보험들이 계속적으로 이 적자폭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는 계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만, 네. 이번엔 좀 실질적인 숫자가 나와서 저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020년에는 지금 적자폭이 한 16조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이 보건의료제도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가 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9년에 한 32억 원, 또 지난해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낸 건보재정, 매년 이제 1조 5천억 원씩 늘어나서 1조 2030년에는 표를 보시면서 알 수 있겠지만 47조 원 규모로 좀 적자폭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것으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될 경우 누적 적자만 무려 38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저희가 추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300조 원이고 국가 총생산이 한 1000조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은 이 건강보험에서만 380조의 누적 적자를 기록한다는 점 가히 뭐 상상을 하기도 어려운 정도의 큰 네. 규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산에 따르면 이제 이런 추산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지출, 이제 건강보험 지출은 지금보다 한 3.3배 정도 늘어나는 반면에 수입은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출이 그만큼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지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 뭐니 해도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노인 의료비가 앞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의료비의 지출에 따른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건강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현재 이 직장인들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지불이 한 월 8만 원 정도 저희가 이제 보통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떼갑니다. 이게 네. 2030년 기준으로 하면 월급에 36만 원까지도 늘어난다고 하고 여기에 뭐 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은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를 하기 힘들다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건강보험 문제가 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점 저희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당장 저희가 미래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짐을 또 후손이 떠안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로 전문 사이트죠. 위키리크스가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또 폭로를 했습니다. 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이 이 북한의 무기 수출 대금 창구로 활용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데 관련 소식 종합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총 250만 달러 상당의 이 대이란 무기 수출 대금을 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을 통해서 송금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네. 이 미국 외교 전문을 통해서 이 위키리크스가 공개를 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지금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이 핵미사일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란 측의 이 각종 국제금융거래 핵심 거점이었고 이에 따라서 북한도 아마 이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을 송금 통로로 활용했을 거라는 점을 이제 지금 한국 정부의 조사와 제재를 요구했다고 지금 이 위키리크스가 지금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요. 이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미국의 압박으로 우리 정부가 사실 마지못해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당초에는 이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 같은 경우 단순한 이 대이란 제재 정도로 저희가 알려졌었는데 네. 그 배경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로서는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7년 8월이죠. 이 한국 정부의 이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 핵미사일 등 확산 관련 금융거래 조사 등 모든 이란 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이제 고도의 정밀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 같은 미 전문의 주장은 이 한국 정부가 이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을 통한 이 북한 무기 수출 대금 송금 관련 정보를 좀 미국에서 통보받고도 2년 정도나 이 해당 지점에 대해서 손을 네네. 놓고 있었을
개연성을 좀 시사하는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남한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이 북한의 송금 창구로 이용됐을 거라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좀 미국과 한국 또 이란을 둘러싼 좀 논란이 예상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이제 어느덧 옛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후에 국내 금융시장 참 많은 굴곡을 겪었는데 좀 많은 피해를 봤었던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 금융권에서도 참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의 주범으로 이 외국 은행들이 아니라 이 국내 은행 그리고 또 외국 은행 국내 지점들이 주범이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리만 브로더스 파산으로 발생된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네. 평소에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외국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말 저희가 거의 입버릇처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교란한 주범은 외국인이 아니라 이 국내 은행과 네. 또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신현송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얼마 전까지 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죠. 네. 이 신현송 교수 같은 경우 어제 이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이 거시경제성 규제 컨퍼런스에서 금융위기의 핵심은 주식 부문이 아니라 은행 부분의 이 디레버리징 단기회화 부채 상환 때문이다라고 밝혀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고 나가면서 금융위기를 촉발했다. 금융시장을 교란했다라는 통념은 사실과 다르고 이 금융위기 당시 주식 부문의 자본 유출입을 보면은 이 외국인이 팔고 나간 액수보다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 주식을 팔고 들여오는 돈이 더 많았다면서 네. 그러한 점을 저희가 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융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DTI 규제라든지 거시경제성 부과금 같은 규제를 강화해서 좀 은행들의 차입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이제 입버릇처럼 강조를 했던 이 외국인의 이 문제점만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네. 또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2100선을 넘어선 이후에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출발센 증시에서 이 자세한 소식과 함께 전략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